미국 연준이 2023년까지는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제가 봤을 때는 잠시 금리가 오를 수 있다라는 위기설인 거지 실제로 금리를 올리기는 쉽지 않다. 물어보고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시간을 줄 거다. 꼭 부채를 줄여야 되나요? 자본을 늘려서 비중을 맞추는 거죠. 잠시 조정은 올 수 있지만 제2의 자산 랠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한국경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란 기자입니다. 퇴근길에 찾아가는 허란의 경제 한 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끼는 자산가치 상승 이제 시작인가 끝물인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든든한 한 끼를 책임져 주실 구성섭 회계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회계 일단 신. 저는 이제 회계법인에서 가장 큰 3일 회계법인에서 한 9년 정도 근무했고요. 로컬 회계법인에서 활동도 하고 대기업 웬만한 상장사 1위부터 100위는 다 가봤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책까지 내서 회계가 모든 분들한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가는데 회계, 특히 재무대표 이걸로 왜 알아야 되는 건가요? 회계는 별거 아니고 회사의 가계부일 뿐이에요. 흥한 회사의 가계 보면서 따라하면 돈 버는 거고 망한 회사의 가계 보면서 따라하지 않으면 안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회계가 자산 가치 예측하는 데도 도움된다. 재미난 걸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회계를 저는 쉽게 알려드려서 회계의 신이에요. 자산 가치를 한번 예측해 볼게요. 회계로. 가계부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왼쪽에는 자산이 있고 이 자산을 사는 데 있어서 뭘로 조달했냐? 부채와 자본이에요. 그래서 항상 회사 가계부는 양쪽으로 써야 돼요. 이게 별거 아니고 복식북입니다. 근데 이거 갖다 어떻게 자산가치 예측하느냐? 글로벌 금융위기나 지금 같은 코로나 위기가 오면 자영업자분들이나 아시아나 하나투어도 살려야 되니까 국가가 돈을 풉니다. 돈을 푼다는 게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요. 부채를 늘리는 거죠. 그런데 회사 가계부는 다 정부 가계부도 다 이렇게 써요. 복식북이로. 그러면 오른쪽만 늘어난 게 아니에요. 자산도 늘어난다. 부채도 그렇죠. 자산이니까. 네. 그래서 잘 알고 계시는데 이 높이를 맞춰야 되니까 자산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가치가 오르게 돼 있는 거죠. 자, 자산 가격은 진짜 언제 위험하냐면 자, 먹고 살만해집니다. 실물 경제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채 비중이 크니까 부채를 좀 줄이고 싶겠죠. 각 중앙은행이.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회사 가계부, 정부 가계부는 양쪽으로 적어요. 복식북이. 오른쪽만 줄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왼쪽이 날아가죠. 자산이 날아가니까 내려가는 거죠. 오히려 정상화 과정에서 자산 가치에 위기가 올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위기가 오면 시차를 두고 자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문제는 미래 예측이라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시점 애매한데 미래를 한번 회계로 예측을 해볼게요. 2008년 글로벌 금위기가 오면은 부채를 늘렸죠. 그럼 아까 말씀대로 자산 가격이 올랐단 말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부채를 줄여야 될 시점에 아무도 모르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가 왔죠. 코로나가 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부채를 줄이기는커녕 부채를 늘려버렸어요. 살아야 되니까. 자산 가격이 또 오른 거죠. 자, 여기서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걱정해요. 왜요? 이제 언젠가는 부채 줄이고 자산 가격 내려갈까 봐. 그런데요. 저라면 이번에 미국이 다른 방법을 선택할 거라고 봐요. 미국 정부 부채가 2경을 훌쩍 넘었습니다. 미국조차도 여기서 부채 줄였다가는 테슬라, 아마존, 애플 주가 다 떨어지고 무너집니다. 만약에 미국 연준 의장이 저한테 맡긴다면, 맡길 리도 없지만요. 구획회사 당신이 한번 이거 부채 해결해봐. 그러면요. 선입견만 버리면 되죠. 저라면 자본을 늘릴 것 같아요. 꼭 부채를 줄여야 되나요? 자본을 늘려서 비중을 맞추는 거죠. 자, 문제는 뭐다? 회사 가계부, 정부 가계부는 한쪽만 못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잠시 조정은 올 수 있지만 제2의 자산 랠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어디에서? 회계장부에서. 사실 지금의 이제 봄 장세에서 여름 장세로 넘어가는 이 상황에서는 계속 이제 실적 장세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괜찮지만 내년 하반기로 갔을 때는 이 부채 문제에서 위기가 좀 그렇죠. 커지거나 아니면 부채를 덜어내면서 주식시장은 좀 축소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오히려 자본을 늘리는 방식으로 자산이 더 랠리가 네,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 자본을 늘리는 게 어떤 방식인 거예요? 좀 어려운 용어가 있어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여러분들은 동기부여 되셨으니까 뭐 어렵다고 생각 안 하시겠죠? 뭐냐면요. 실제 처분해가지고 실현된 이익들은 당기순이익이라는 곳으로 가서 이익이 쌓여서 잉여금이 되는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평가상 이익입니다.
자산 가격이 오른 거에 대해서 평가상 이익을 시간을 끌어주면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조금 서로 신뢰하지 않았던 게 조금 회전율이 높아지다 보면 이게 실제로 자본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만 예를 들면 결국 평가상 이익을 인정해 주다가 테슬라 주가가요, 예를 들면 액면가 5,000원이었는데 100만 원이 됐다고 봐보죠. 실제로 신주를 발행하면 100만 원이 들어와서 실제적인 자본금도 증가하죠. 이런 식으로 자본을 늘리는 거. 부채 늘리는 방식은 좀 어려운 기업일 것 같고, 자본을 늘릴 수 있는 기업은 좋은 기업만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자산이 오르면서 빈부격차가 많이 심해지고 기업들도 빈익빈 부익부일 것 같지만 아닙니다. 지금은 웬만한 자산이 주식, 비트코인, 모든 자산, 부동산이 다 올랐어요. 그리고 안 좋은 입지에 안 좋은 자산도 올랐는데 이제부터는 자본으로 일어나는 건 진짜 자산만. 그럼 관심사는 이렇게 우량한 기업만 랠리를 할 수 있는 이 자본을 통한 자산 가치 증가는 언제 일어나는 건가요? 이제 부채가 혹시나 줄어드는 국면, 이 과도한 부채를 줄이지 않겠느냐, 이런 국면인데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게 이제 미국 연준이 2022년, 2023년까지는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연평균 물가 상승을 고려해가지고, 그래서 다들 2023년을 고려하시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잠시 금리가 오를 수 있다라는 위기설인 거지, 실제로 미국 연준부터는 금리를 올리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과거 사례에서 볼 수 있는데, 과거에 2008년도에 사실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질병이냐 금융위기냐의 차이인데, 그래서 그때 돈을 엄청나게 풀어가지고 미국이 순식간에 회복을 했어요. 빠른 시간에 주가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자신감 갖고 금리 살짝 한두 번 올려봤더니 그대로 주식시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평균 물가 상승률을 지속하겠다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간, 그래서 대략 23년 정도에 무너지지 않겠느냐, 우량하지 않은 기업들은. 그런데 그때도 물어볼 것이다. 물어보고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시간을 줄 거다. 이렇게 장기 저금리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다시 이 코로나 이전처럼 정말 일본과 같은 장기 불황 상태가 생겨나지 그렇죠. 않겠느냐 우려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되면 자산 가격은 다시 내려가는 거 아닌가요? 자, 이 부분도 재미난 거는 일본은요, 관리만 가능하면 괜찮았어요. 근데 왜 관리가 불가능했냐? 미국이, 이건 유머 좀 섞겠습니다. 미국이 일본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돈 잘 벌어. 아는데 적당히 해 그랬어요. 왜냐면 미국 GDP를 따라오니까. 근데 일본이 그 경고를 무시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 미국이 초청합니다. 초청장을 보내요. 플라자 호텔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자가 수출 기업인데 수출 잘하는데 1달러를 벌면 원래 원화로 환전하면 1,200원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엔화 강세 1,200원을 600원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거기에 도장을 찍겠죠. 어떤 일이 벌였냐? 1달러 수출 잘하고 옛날엔 1,200원 환전하면 600원 원재료 사고 300원 인건비 주고 나머지 300원 남았는데 이제는 600원밖에 안 되니까 원재료 사면 인건비도 못 주는 거예요. 천하에 내놓으라는 일본의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이 수두룩 무너졌죠.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 딴에는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이나 중국은 넘볼 수도 없을 정도로 탑이라고 그랬는데 미국한테 맞았잖아요. 자존감이 무너졌죠. 못 일어납니다. 근데 그러면 한국은 뭐냐? 한국도 두들겨 맞았어요. IMF죠. 그때 미국이 경고를 했어요. 아는 분들은 아시는데, 니네 한국이라는 나라 성장률 어마어마한 거 아는데 적당히 하라고. 근데 그걸 무시하고 대우그룹부터 해서 외화 차입금을 겁없이 했다가 연장 안 해주고 그대로 무너졌죠. 한국도 미국한테 조금 맞았다. 근데 다만 뭐냐? 한쪽으로 데려가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맞았어요. 그래서 자존감까지는 무너지지 않았고 언젠가는 일어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고요. 아마 그 시기가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현금성 자산과 단기금융상품, 쉽게 현금 쪽으로 120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 120조를 캐시성으로 갖고 있는데, 근데 이제부터는 뭐다?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2인데 인텔의 중국 공장 10조를 주고 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걸 딛고 일어나면서 투자하고 있다. 일본하고는 다르다. 일본은 지금 제로금리라도 투자를 못하고 있어요. 아직 일본은 완전하게 그 상처가 치유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
한국은 일본과 다르기 때문에 일본처럼 자산 가격이 폭락하는 그런 일은 없는 거겠네요. 그렇죠. 일본이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코로나를 계기로 어떻게 보면 한국 기업들의 레벨업, 특히 이런 성장하는 기업들의 레벨업이 예상된다라는 걸로 들리는데 이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보면 이런 성장주는 좀 주춤하거든요. 네. 오히려 경기 민감주 같은 것들이 더 선호되고 주가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성장주 쪽으로 좀 더 눈여겨봐야 된다는 얘기겠네요. 성장주가 요즘 주춤하잖아요.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진짜 자산은 성장주, 성장기업입니다. 요거는 제가 엑셀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에 이어서 엑셀 보여주시는 건가요? 열정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나오고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한국경제신문 너무 감사해서 오늘 모든 걸 털고 나가려고요. 하나의 의견입니다. 네, 한번 그럼 엑셀로 성장주의 가치가 얼마나 더 오를까? 자, 보세요. 고금리와 일단 저금리, 금리가 자산 가치에 얼마나 큰 영향인지 10%일 때, 예를 들면 금리가 10%일 때 극단적으로 자산 가치가 100억이었어요. 근데 금리가 0.5로 극단적으로 자산 가치가 1713억까지 올라간다. 무려 17배가 오르는 거네요. 그렇죠.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건 다시, 자, 왜 제가 성장주로 가야 되냐고 했냐면 지금 주춤하지만 자, 10%일 때 100억이죠. 네. 근데 이 기업이 만약에 성장을 하면 기업 가치, 계산은 저를 믿으시면 됩니다. 자, 성장을 1% 한다. 그럼 100억에서 얼마 안 올라요. 111억으로 살짝 오릅니다. 이건 뭐냐? 금리가 높을 때, 고금리일 때 기업이 성장해봤자 자산 가치, 기업 가치가 2% 성장해도 오르긴 오르는데 그렇게 드라마틱하진 않아요. 100억에서 125억으로 갑니다.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진짜 놀라운 건 이거죠. 전제 조건은 중장기적으로 저금리 사회는 인정한다. 일시적으로 튈 수 있지만 우리 아주 고금리로 못 가잖아요. 옛날로. 그럼 이제 금리가 0.5%일 때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1713억이에요. 자산 가치, 기업 가치가. 비싸 보이죠? 이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이 기업이 1% 성장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예, 1조 2천억이에요. 자, 2%로 가볼게요. 2%로.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2% 가면 또 놀랍니다. 내 눈을 의심해요. 23조예요. 23조 네, 7천억. 아까 1조 2천억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비싸 보이는데 거품인데. 그런데 성장을 1%에서 2% 가면 23조가 나와요. 기업 가치가. 결론 말씀드릴게요. 저금리 사회에서는 단 0.5%의 성장이 아주 파워풀한 거예요. 천천히요. 고금리 10%일 때는 성장 1% 심지어 3%에도 드라마틱하진 않아요. 기업 가치가. 그런데 저금리 사회에서는 이 기업이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성장을 해버린다. 완전히 리밸류에이션, 기업 가치를 다시 받고 그렇게 나왔던 것들이 테슬라라던가 네노란 성장주들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뭐 카카오들이라던가 그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는 중장기적으로 저금리 사회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인정할 거예요. 단기적인 거 말고 중장기적으로. 왜? 일본처럼 따라갈까 걱정하니까. 이런 사회에서는 뭐다? 성장해야 된다. 근데 이제 다만 하나만 마무리하면 문제는 왜 금리를 걱정하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올릴까 봐 잘 보셔야 됩니다. 23조의 이 기업을 샀는데 만약 여기서 금리가 조금이라도 올라서 1%가 돼버리면 0.5%에서 금리가 1%로 올라버리면 자산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23조였는데 4조 8천억으로 네, 줄어들었어요. 23조에서 4조 8천억. 뭔가 금리 영향, 금리 민감도가 어마어마한 엄청 민감도가 세지네요. 센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금리를 걱정하는 건 맞는데 여러분들 일시적으로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은 못 맞춰요. 뭘 봐야 되냐면 본질. 중장기적으로는 저금리이기 때문에 하나만. 아까 23조 때 사라는 게 아니라 지금 벌써 경기 민감주로 눈이 돌아가고 성장주는 외면당하고 있잖아요. 이러다가 조정이 오면 그때가 저는 겁을 낼 때가 아니고 매수해야 된다. 성장주 조정이 왔을 때 성장주를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다. 이제 자산의 가치를 설명해 주셨는데 이 자산 중에 사실 주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한국에서 정말 뜨거운 이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치를 봤을 때 아파트 자산은 성장률이 없는 애들 아니에요? 기업 가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금리, 성장성, 할인율을 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왜 이렇게 계속 오르는가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주 간단한 건데 성장이에요, 결국. 여기에서 성장성은 노후화된 주택이 새로운 주택으로 만들어지는 게 성장입니다. 나는 끝까지 포기 안 하겠다.
적정한 층으로 만들어내고 빨리 끝내야 되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35층, 49층을 원하면 나는 끝까지 그 층을 성장하겠다. 그렇기 때문에요. 결국 화두는 이 저금리에는 성장입니다. 그쪽은 자산이 맞아요. 그렇네요. 재건축도 성장의 기회인 거네요. 그러면 정말 요즘에 주식, 부동산보다 더 뜨거운 비트코인 자산으로 가보면 비트코인 자산 가격도 계속 오를까요? 저는 여기에서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자산이냐 아니냐. 드디어 각국이 과세하려는 모습이 보여요. 과세한다는 얘기는 자산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본인들도 당황하지만 그 말에 모순이 있지만 과세한다는 거. 그리고 과세하면 이제는 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처럼의 변동성이 아니라 변동성이 이렇게 커버리면요. 자산을 처분했을 때 이익해서 과세할 수 있지만 만약 기업이 테슬라 그랬죠. 테슬라가 처분해서 이익 잡았고요. 실제로. 그리고 디지털 자산이라고 해서 자산으로도 잡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진행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기업이 손실을 보면 그거는 이익에서 비용을 잡아주고 이익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너무 커버리면 사실은 과세 이익보다는 매출 올려서 비트코인 손실로 이익을 줄여버리는 세금 낼 기업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들도 이제 과세되면서 관리가 들어가면 변동성이 예전보다는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변동성보다는 꾸준한 우상향.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회계사의 시각으로 자산 가격을 전망해 보는 거, 평가해 보는 게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2부에서는 회계적인 접근으로 실제 좋은 주식을 고르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독자님들 든든한 한 끼 되셨나요? 저는 다음 퇴근길에 맛있는 한 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